아버지, 우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염치가 있으셔야죠.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하자 40년 키운 자식들은 저를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일부러 판 함정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72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저는 40년을 사업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로 70억의 자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3채, 건물 2채, 현금 20억. 자식 3명은 대학을 잘 보냈고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며느리도 착했고 사위도 성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몰랐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72살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을 함께한 여자였어요. 그 이후로 제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밥도 맛이 없었고 밤도 자려고 누우면 생각만 자꾸 났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위해 살자. 아들은 44살, 딸 둘은 42살과 39살이었어요. 모두 기혼이었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영이는 대기업 부장이었고, 둘째 딸 지연이는 의사였고, 셋째 막내 은진이는 별로였어요. 은진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둘째 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존감이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는 자식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이제 혼자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나와. 알겠어요. 아버지, 지현아, 약속하자.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 네,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챙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로요. 전문가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했거든요. 저는 현금 20억 중에 15억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주가가 폭락했어요. 15억 중에 8억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그날 밤 결정했어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자. 아버지로서 부끄럽겠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자식을 불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애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8억이 날아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순간 새 자식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특히 첫째 준영이와 둘째 지연이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집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연이 병원 대출도 있고. 그래, 알아. 미안하다. 아버지, 우리 아이 유학 자금은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그건 조금 늦춰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그들의 눈에서 보이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파트도 몇 채 있지 않으세요? 그거 팔면 안 돼요. 내가 노후에 살 곳이 필요한데. 어쨌든 남은 자산도 있으니까요.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전화는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했던 지연이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정말 절실했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다.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저는 계획했어요. 하나의 함정을 팔 거야.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써주세요. 혹시 혼자 계신가요? 가족분은? 있지만 일단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상하긴 했는지 계속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 더 부탁했어요. 이건 비밀이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모르게요.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더 큰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사업에 또 실패했다. 이번엔 정말 크다. 빚이 있다. 며칠 후에 빚쟁이들이 올 것 같아. 혹시 아버지가 며칠만 집에 있어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지금요? 응, 지금. 저 회사도 바쁘고 집도 좁은데.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알겠다. 그리고 지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힘든데. 아버지, 지금 환자 수술 중이라 나중에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알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막내 은진이에게는 안 전했어요. 은진이는 이미 돈이 없으니까 이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겠지. 그렇게 저는 자신을 돈 없는 노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옷 몇 벌과 책만 챙겼어요.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을 구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낡은 건물, 좁은 방,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곳. 처음 들어가던 날 정말 울고 싶었어요. 70억을 번 남자가 500만 원짜리 단칸방. 그 낙차가 정말 컸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느꼈어요. 이제 자식들의 본색을 볼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연락은 3일 뒤에 왔어요. 준영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정말 큰일이네요. 혹시 빚이 얼마나 돼요? 5억 정도. 5억이요? 아,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 혹시 아파트 팔 수 없어요? 은행에서 이미 압류를 걸었다. 그럼 건물은요? 그것도 담보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일단 아이 학원비부터 내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 다음은 지연이었어요. 사실 지연이는 더 빨랐어요. 아버지, 저는 병원 대출금 때문에 못 도와드려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은진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은진이가 연락 안 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돈 없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어요. 단칸방에서 혼자. 용돈을 준다는 전화도 없었어요. 자식들의 연락 자체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단칸방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고 혼자인 게 당연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가슴이 철렁했어요. 심장이 요상했어요.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숨이 차왔어요. 저는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네요. 그래도 운이 좋으셨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최소 2주, 경우에 따라 한 달 이상. 입원비는 700만 원대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장 돈이 없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자식들이었어요. 준영이에게 연락할까? 지현이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저는 주저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온다면 얼마나 진심으로 올까? 그래서 준영이에게만 전화했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 심장 문제야. 전화기 너머로 즉시 반응이 왔어요. 아버지,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삼성병원. 네, 곧 가겠습니다. 빠르게 끊었어요. 드디어 온다. 저는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영이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간병인 좀 불러주세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정말 멎는 줄 알았어요. 회사 일? 응급실에 있는 아버지보다 회사 일이? 저는 진정했어요. 그리고 지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병원에. 아버지, 지금 수술 중이라 내일 가봐도 될까요? 응, 괜찮다. 그렇게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간병인은 왔어요.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간병인. 제 아들, 딸보다 남이 더 빨리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 것 같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었어요. 자식들의 본색은 충분히 봤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아직도 누구도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준영이는 지정된 시간에 간병인비를 이체했어요. 지연이도 그랬어요. 돈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발은 느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문을 톡 하고 노크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혹시 준영이가? 아니면 지연이가?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막내딸 은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진이? 72살 아버지가 돈이 없어진 상황에서 은진이는 서둘러 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음식과 작은 꽃다발이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응, 괜찮다. 아빠, 몸 어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은진이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밤새도록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준영이나 지연이처럼 간병인을 쓰지 않았어요. 직접 왔어요. 일도 쉬었어요. 프리랜서니까 일을 쉬면 돈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은진이는 그 선택을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놓친 게 뭔지. 은진이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었어요. 의사도 아니었어요. 월급이 많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은진이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 못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5일째 되는 날 오후, 의사가 말했어요. 퇴원해도 됩니다. 저는 퇴원했어요. 그리고 은진이를 따라 집으로 갔어요. 은진이 집은 좁았어요. 방 2개짜리 전세에 전세금 1억. 그 중에 본인 몫은 얼마나 되겠어요. 자식을 기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날 밤 은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혹시 돈이 많이 남아있어?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은진이도 함정에 빠질까? 하지만 은진이의 다음 말은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혹시 빚이 있으면 내 적금을 깨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은진아, 넌 왜 오빠, 언니들과 다르니? 은진이도 울었어요. 아, 바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빠를 돈으로 본 적이 없어. 그 말, 그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어요. 은진이는 제가 70억을 가진 아버지일 때도, 500만 원 단칸방의 아버지일 때도, 돈이 없는 아버지일 때도 아버지로 봤던 거예요. 그 밤, 저는 은진이에게 말했어요. 은진아, 나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빠. 뭐요? 너희들에게 진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이번엔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전 유언장은 어디 갔어요? 소각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제 의도를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썼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한 지 3개월. 저는 자식들을 소환했어요. 이유는 유산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많이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연회장에 가보니까 이미 준영이가 와 있었어요. 1시간을 미리 온 거예요. 아버지, 준영이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준영이 눈이 빨간색이었어요.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준영이,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 준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앉아.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역시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은진이도 왔어요. 4명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알겠니? 아버지, 유산. 준영이가 말했어요. 맞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6개월,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버지가 다 알아. 침묵이 흘렀어요. 응급실에 갔을 때 너희는 왜 안 왔니? 준영이가 고개를 내렸어요. 회사 일이 있었고. 그래. 알아. 하지만 아버지는 깨달았어. 나는 말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아버지, 그건 지연이가 말하려고 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했어. 뭐려? 너희한테 진실을 말해주기로. 나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봐.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은 내가 은진이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산책할 때, 모든 사진에는 은진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지난 6개월 아버지의 삶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혼자였어. 정말 혼자였어. 하지만 단 한 명만 아버지 곁에 있었어. 나는 은진이를 봤어요. 은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은진이는 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했어. 하지만 은진이는 왔어. 계속 와줬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는 준영이를 봤어요. 너는? 아버지, 너는 간병인을 불렸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지연아, 너는? 지연이가 고개를 내렸어요. 미안하다고만 했어. 도움을 주지도 오지도 않았어. 아버지,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 나는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화났어. 40년을 일해서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은진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돈이 없을 때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나는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결정했다. 뭘 결정하셨어요? 유산을 어떻게 할지. 나는 변호사를 손짓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건 아버지가 준비한 유언장이야. 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박준호의 모든 재산 70억을 사회에 환원한다. 자식들은 제외. 준영이와 지연이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것도 아니야. 나는 첫 번째 서류를 접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야.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박준영, 박지연, 박은진, 아파트 3채, 건물 2채, 현금 20억, 동등 분할. 아버지, 이게 진짜야. 나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 상속은 조건이 있어. 뭐요? 너희들이 이번엔 진심으로 대답해야 해. 뭐요? 아버지한테 미안한지.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아버지를 돈으로 봤어요. 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요. 아버지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생각했어요. 그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요.
저는 의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진이가 말했어요. 뭐야? 아빠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했어요. 나는 은진이를 봤어요. 응, 처음부터.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은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이 뭔지 알고 싶었어. 돈이 없을 때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은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그럼 너희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돈을 봤어.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자신을 보고 있어. 나는 계속했어요.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준영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알아. 아버지도 알아.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를 믿기로 했어. 나는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너희의 미래야. 이 서류 2장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미래가 될 거다. 1년이 지났어요. 준영이는 이제 매주 일요일에 와요. 아버지, 이번 주는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는데, 준영이 넌 뭐 하고 싶은데? 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소규모 회사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남아서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요. 지연이도 달라졌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와요. 아버지, 저는 진료를 줄였어요. 진료를 줄였어. 왜?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은진이는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빠, 오빠랑 언니가 정말 변했어. 정말 고마워. 응, 나도 고맙다, 은진아. 이제 우리는 매달 함께 밥을 먹어요. 때론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게 가족이니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든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자식의 사랑과 자식의 돈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저는 70억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자식의 진심을 살 수 없었어요. 오직 이 시험을 통해서만 제 자식들이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첫째, 자식을 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월급을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그건 자식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은진이처럼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둘째, 자식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자식도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재산은 자식의 시험지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약함이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자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잃어도 가족은 잃지 마십시오. 저는 70억을 포기할 각오로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가? 그 답이 나올 때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였습니다.